자, 봅시다. 에너지 D와 관점체입니다. 벌써 그럴까? 랩시고 에너지 준비 거기 안 오잖아. 누가 한 거 맞는데? 자, 제일 처음 하는 이야기는 에너지 D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은 이전에 했던 이야기를 조금 끌고 와야지 여기에 파트가 뭘 설명하는지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가 여기 바로 앞에서 배웠던 거는 5어의 원자 모형이라는 것이었어요. 자, 5의 원자 모형은 수소 기체 원자 하나를 기준으로 에너지 D는 불연속적이다. 그래서 에너지 준이라는 건 양자화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배웠었거든. 근데 우리 현실에서 있는 물질들은 기체만 있는 건 아니야. 기체라고 하는 놈은 원자와 원자 사이의 거리가 매우 멀기 때문에 에너지 준위 간의 간섭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물질입니다. 근데 우리 현실에서 있는 물질은 액체와 고체도 다양하게 있고, 그래서 고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냐면 기체보다 분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운 녀석들, 고체 같은 경우에는 분자 사이의 거리가 거의 밀접하게 붙어있는 녀석들, 이런 형태로 설명을 하게 돼요. 자, 그렇다면 고체 같은 경우가 원자와 원자가 매우 가까이 붙어있는 경우에는 에너지 준위가 완전히 똑같은 애가 옆에 있을 텐데, 그럼 에너지 준위가 100% 겹쳐지느냐? 그러니까 똑같은 에너지 준위 위에 전자가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삽입이 되느냐? 그거를 보려고 하는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에너지 준위라고 하는 건 고체 형태를 이룰 때, 원자가 매우 가까이 있을 때는 에너지 준위가 복사 붙여넣기가 안 된다. 미세하게 계속 스플릿, 갈라지면서 에너지 준위를 형성하게 됩니다가 에너지 D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처음에 있는 이야기를 보시면 1번 기체 원자의 에너지 준위 해서 앞에서 설명했던 보어의 원자 모형을 설명하는 거고요. 원자들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한 원자가 다른 원자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같은 종류의 기체 원자에서는 에너지 준위가 같다, 이런 형태로 설명을 하게 되죠. 다만 이제 2번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고체일 때 어떤가인 거고, 고체는 원자 사이의 거리가 매우 가까워서 전자 궤도가 겹치게 되므로 에너지 준위가 겹치게 된다. 따라서 거기 밑에 바로 가보시면 문제가 생겨요. 화학을 우리가 같이 하신 분은 뭐 아시겠지만 전자라고 하는 놈은 양자수라는 것을 갖고 있어. 그 양자수는 파울리 베타 원리에 의해서 100% 같은 전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준위가, 그러니까 원자가 이렇게 정확하게 가까이 있을 때 에너지 준위가 정확하게 겹친다라고 한번 해보면 같은 곳에 똑같은 전자가 두 개가 있는 거야. 요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파울리 베타 원리에 의해서 하나의 양자 상태의 전자 두 개가 동시에 있을 수 없으므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같은 상태의 전자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원자들이 가까이 있으면 에너지 준위가 미세하게 갈라지기 시작한다. 요게 고체 원자 에너지의 에너지 D의 기본적인 설명입니다. 그래서 얘가 그러면 여러 개, 고체라는 놈은 우리가 물질을 셀 때 기본적으로 1몰 단위를 세잖아요. 그러니까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그러니까 원자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수준으로 매우 많이, 엄청나게 많이 뭉쳐 있다면 얘는 에너지 준위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는 거고, 그러면 같은 에너지 준위가 여러 개가 미세하게 달라지므로 얘네들이 모여서 어떤 형태가 되게 보이냐? 바로 D 형태처럼 보인다. 요게 이 우리가 배우는 제목의 에너지 D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준위가 여러 개가 미세하게 합쳐진 이 형태를 우리는 에너지 D라고 부른다. 요거를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용어들이 몇 개 있습니다. 자, 에너지 준위는 안쪽 껍질에서부터 바깥쪽 껍질까지 존재했었죠. 자, 그때 이렇게 지우개가 없네. 여기에다가 일단은 왼쪽에다가 좀 적어볼게요. 자, 원자핵, 무수히 많은 원자핵을 그냥 이 정도로 표시를 해둘게요. 무수히 많은 원자핵에 에너지 D들이 이런 형태로 여러 개가 형성이 되어 있을 텐데, 자, 화학 반응에서 가장 중요한 전자들은 이제 변화 혹은 물리적 변화, 화학적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전자들은 껍질 이제 안쪽에 있는 전자예요? 아니면 원자가 전자예요?
화학 반응에서 가장 중요한 전자들은 안쪽 껍질로 반응을 해? 아니면 원자가 전자들로 반응을 해? 원자가 전자들로 반응을 해요. 그래서 주기율표에서 족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원자가 전자들로만 나열해 놓은 놈들이잖아. 그러니 자 우리가 안쪽에 있는 에너지 T는 굳이 관심이 없어요. 어차피 반응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이 에너지 T는 전자가 존재하는 가장 바깥쪽의 에너지 T. 그 에너지 T를 우리는 원자가 T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쪽에 있는 전자 껍질보다는 원자가 전자가 존재하는 에너지 T가 중요하므로 원자가 T라는 이름을 붙여줬고요. 자, 원자가 T 바깥쪽에 있는 이 에너지 T는 우리가 오비탈은 여기까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에너지 주기는 여기 밖에도 있는데 자, 의미를 생각해봐요. 원자가 T는 원자 핵이 붙잡을 수 있는 가장 마지노선이에요. 그 원자가 붙잡을 수 있는 가장 마지노선. 그러면 얘를 벗어나버린 에너지 T는 원자 핵의 컨트롤을 벗어난 거잖아. 그때 그럼 생각해봐. 원자가 T에 있는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해서 요 위에 있는 에너지 준위로 올라갔다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딱 여기까지가 원자 핵이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바깥쪽에는 원자 핵이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자가 없는 거고요. 여기에 전자가 올라가 있으면 이 전자는 뭐가 돼요? 무슨 전자가 될까? 네 글자. 무슨 전자가 될까요? 혹시 단어 생각나는 거 있니? 전자가 컨트롤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된다. 자유전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유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원자가 T의 바로 바깥쪽 T를 우리는 전도 T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T 이름은 외워주셔야 돼요. 알겠나요? 자 다시 원자가 T는 원자가 전자가 존재하는 에너지 T이고요. 전도 T는 그 바로 다음 에너지 T를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에너지 T에 대한 이름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이 T와 T 사이에도 에너지 준위의 불연속성이 존재합니다. 봐봐. 에너지 준위라고 하는 건 보호의 원자 모양 하나 있을 때 이렇게 준위 사이에 빈 공간이 존재했었고 뭐 이름을 딱히 짓진 않았죠. 하지만 요 사이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 없다 했었지. 근데 이게 이렇게 T 형태로 두꺼워졌다고 해서 이 사이에 있는 공간이 사라지냐? 그건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전도 T 원자가 T 그러니까 에너지 T 사이에도 전자가 존재할 수 없는 공간이 존재합니다. 이때 우리는 에너지 T 파트에서는 이름을 붙여준다. 요게 바로 T 틈이라고 하는 공간입니다. T 틈. 이해되시나요? 세 가지 이름 외워야 됩니다. 원자가 T, 전도 T, 그 사이의 틈, T 틈. 됐나요? 자, T 틈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 없고요. 자, 그래서 168페이지 밑에 보시면 허용된 에너지 T의 구조라고 돼서 허용된 T,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영역으로 절대 온도가 0K일 때 고체 원자들은 전자가 허용된 T의 에너지가 가장 낮은 부분부터 채워진다. 뭐 쉬운 얘기고요. 원자가 T라고 해서 허용된 T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자가 채워진 에너지 T 중 맨 위에 T로 완전히 채워진 원자가 T에 대해 전자는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도 T 같은 경우에는 허용된 T의 두 번째 T로 원자가 T 바로 다음번에 있는 채워지지 않은 T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도 T 내 전자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 고체 원자의 에너지 T와 전자의 이동이라고 해서 원자가 T에 전자가 완전히 채워져 있으면 전자는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지만 원자가 T에 있던 전자가 T 간격 이상의 에너지를 흡수해서 전도 T로 전이하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입니다. 자, 여기에서 설명할 게 조금 더 있어요. 자, 지우개가 조금 있어야 되는데 잠시만요. 지우개 좀 풀어볼게. 병인데 이거. 오 마이 갓. 제한이 아니야. 3일에. 자, 동이다. 자 여기 보세요. 원자가 T만 이제 그릴 거예요. 여기에서 원자가 T만 좀 가져와서 여기가 원자가 T고 여기가 전도 T라고 여기가 전도 T고 요 사이의 틈을 T틈 이렇게 봅니다. 이제 원자 핵을 이렇게 그리고 자 이때
원자가 D에 전자가 꽉 채워져 있으면 여기에 전자가 꽉 채워져 있으면 마치 그냥 뭐 고속도로라고 생각하면 돼요. 고속도로에 차가 꽉 막혀 있으면 차는 움직일 수 없지만 여기에서 전자가 하나 전도띠로 올라간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전도띠가 하나 올라가 있을 때 원자가 D에 전자가 올라간 이 공간은 이제 빈 공간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한 칸이 공간이 생겼네. 그러면 뭐 왼쪽에 있는 놈이 오든 오른쪽에 있는 놈이 오든 얘가 왼쪽으로 한 칸 움직이면 이제 그 자리가 빈 공간이 될 거고 그럼 얘도 올 수 있고 얘도 올 수 있고 전자가 전부 다 한 칸씩 움직일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전자가 꽉 차 있으면은 전자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지만 전자가 꽉 차 있지 않으면 전자의 이동이 자유롭다.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녀석은 애초에 올라가면은 자유롭고요. 여기 밑에 있는 원자가 D 같은 경우에는 꽉 차 있을 때 하나가 빈 공간이 돼버리면 자유롭게 된다. 이런 이야기 해주고 싶었고 일단 약간 기본기 있네. 전류가 흐른다라는 건 무엇을 뜻하는 거야? 전류가 흐른다. 전류가 흐른다라는 건 무엇을 뜻하는 얘기예요? 전자가 이거. 오, 그렇지. 전자가 이동한다. 그러니까 전자의 이동이 있거나 뭐 화학에서는 이제 이온의 이동이 있거나 두 가지를 설명을 하는데 물리에서 우리는 이제 전자의 이동이 있으면 전류가 흐른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원자가 D가 꽉 차 있을 때는 전류의 흐름이 발생하지 않고 전류가 통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전자의 이동이 생기는 시점부터 우리는 전류가 통한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때 자 용어 하나가 더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고체의 전기 전도성 해서 169페이지 시작이 되는데 제일 첫 번째 전기 전도성 1번에서 밑으로 조금 내려오다 보면 동그라미 2번에서요 양봉이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보셔야 됩니다. 양봉. 자 우리는 이제 전류의 원인을 전자의 이동으로 보기도 하지만 전자 혹은 양봉 두 가지의 원인으로 생각을 할 겁니다. 사실 두 개가 원인 자체는 동일한데요. 요 단어를 익혀두셔야 돼요. 이제 이번 단어에서 새로 등장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자, 양은 이제 양은 플러스 할 때 양이에요. 공은 빈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미 자체는요. 플러스 성질을 띠고 있는 빈 공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잘 외워보시면 어떤 의미냐면요. 아까 전자가 꽉 차 있는 곳에서 하나가 그냥 전도띠로 쭉 올라가 버리면 한쪽은 무슨 공간이 돼버린다고 했어? 빈 공간이 돼버린다고 했죠. 이때 주변은 싹 다 마이너스니까 이 빈 공간은 상대적으로 무슨 성질을 띠게 돼? 양의 성질을 띠게 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에너지 D에서 전자가 존재하는 공간 이외에 빈 공간들은 상대적으로 양의 성질을 띠는 공간이다 라고 정의를 해서 이 이름을 양봉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양봉은 정확하게 진짜 플러스 성질을 띠는 입자가 아니고요. 그냥 공간인데 주변이 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라고 생각하자.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자, 개념 자체는 이렇게 뭐 공간이고 어쩌고 어렵지만 그냥 우리한테는요. 양봉 그냥 플러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봉은 전자랑 마찬가지로 플러스 성질을 띠는 입자 이 정도로 생각해도 개념을 풀이하거나 문제를 풀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전류는 전자의 이동 혹은 양봉의 이동을 보는 건데 이 두 개가 똑같다는 이유가 봐봐요. 양봉이 생겼어. 그러면 이 양봉으로 전자가 이동합니다. 그러면 전자가 양봉에 있는 자리로 쓱 가버리면 양봉이 왼쪽으로 가는 효과도 나죠. 그렇죠? 그래서 전자가 오른쪽으로 가면 양봉은 어디로 가요? 왼쪽으로 가요. 그래서 전자가 이동한다라는 건 마찬가지로 누가 이동한다라는 거? 양봉이 이동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고 중학교 때 배웠던 거 혹시 한번 이야기해볼까? 전자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 전류는 어디로 이동해? 왼쪽으로. 전자와 전류의 흐름은 반대라고 배웠잖아. 그게 전류의 흐름 자체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무언가라고 우리는 정의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양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류는 양봉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자의 흐름은 말 그대로 마이너스 입자가 플러스로 가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흐름은 정확하게 반대 방향일 수밖에 없다.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제 전류라고 쓰지만 뭐 양공이라고 하셔도 의미는 동일하다. 그래서 양공이 곧 이제 전류의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플러스의 흐름이 전류의 흐름인 거고 마이너스의 흐름이 전자의 흐름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자, 새로운 용어 나왔으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양공이라는 거. 자, 그러면 169페이지 이제 밑에 2번 해서 큰 2번 해서요. 고체의 전기 전도성과 에너지 띠 구조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에너지 띠를 가지는 고체들은 전기 전도성을 각각 이 성질에 따라서 띠게 되는데 우리 현실에서도 잘 알고 있어. 전기가 잘 통하는 건 금속이고요. 잘 안 통하는 거는 뭐 플라스틱, 나무 같은 약간 비금속 혹은 다른 놈으로 이루어진 녀석들. 뭐 유리 같이, 그죠? 자, 고체의 분류와 전기 전도성 한번 봅시다. 전기 전도성을 기준으로 전기가 잘 통하냐 안 통하냐 애매하게 통하냐를 도체, 이제 절연체 혹은 부도체라고 하고요. 반도체 세 가지로 나눠주게 됩니다. 도체, 부도체, 반도체 이렇게 세 가지로. 여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얘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전기 전도성을 여기서 배우고 바로 뒤에서 반도체를 또 배우거든요. 자, 일단 얘네 두 개도 개념적으로 등장하니까 알아보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왜 전기가 잘 통하느냐를 이제 에너지 띠의 구조로 설명을 해봐라 라고 요구하는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도체 같은 경우에는요. 자, 여기가 이제 이 흰색 줄 그어놓은 부분이 원자가띠입니다. 그리고 줄을 안 그어놓은 부분이 전도띠라고 보시면 돼요. 자, 도체 같은 경우에는요, 특이하게 전도띠의 일부가 원자가띠랑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아까 설명했던 원자가띠와 전도띠 사이에 띠 틈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많이 낚이는 부분이 쌤,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띠 틈이 있는데 얘는 전도띠와 다음 전도띠 사이, 그러니까 오픈 오비탈과 그 다음 오픈 오비탈 사이의 띠 틈이지 원자가띠와 전도띠 사이와는 관련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체 같은 경우에는요, 얘네 둘, 아래쪽 두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고, 띠 틈이 없다라는 말은 전자가 전 원자가띠에서부터 전도띠까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의미랑 맞먹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설명을 잠깐 안 하고 넘어간 게 있는데 여기서 조금만 설명하고 갈게요. 자, 우리가 에너지 T가 이렇게 있잖아요. 에너지 T는 미세한 에너지 준위가 매우 많이 갈라진 거다라고 설명을 하면은 이해할 수 있겠죠? 이제 자, 그럴 때 그러면 미세하게 갈라져 있다면 엄청 확대를 해보면 여기 사이는 이렇게 그래도 떨어져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지만 너무 미세하기 때문에 에너지 T 사이에서는 전자는 여기 사이를 그냥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용어 한번 조금만 짚고 넘어가면 봐봐. 여기가 전도띠고 원자가띠예요. 원자가띠 안에서는 전자는 연속적일까요? 불연속적일까요? 연속적이에요. 띠 안에서는 전자는 이 띠 안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 근데 띠와 띠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나요? 그건 안 돼요. 그거를 우리는 불연속적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띠와 띠를 건너뛰는 건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띠 안에서 그냥 이렇게 미세하게 갈라진 놈을 움직이는 건 에너지가 필요 없다. 그냥 거의 비슷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 전도띠랑 원자가띠가 띠 틈이 없이 붙어있는 게 도체이기 때문에 전자가 원자가띠에서부터 전도띠까지 마음대로 움직여요. 그러면 자유전자가 그냥 모조리 여기 있는 애들이 거의 다 자유전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도체 같은 경우에는 자유전자가 매우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이므로 전기 전도성이 매우 좋다라고 설명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왜 우리가 이제 금속이라는 물질이, 왜 이제 도체라는 물질이 전기가 잘 통하냐를 에너지 T로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죠? 자유전자가 왜 잘 발생하니? 전도띠랑 원자가띠가 붙어 있으니까요. 전자가 알아서 올라가니까 에너지를 안 줘도.
되니? 자, 전기 전도성은요 좋다, 애매하다, 나쁘다, 나쁘다. 이렇게 설명해요. 이거 되게 모호하죠. 그러니까 말 그 자체로 성질만 생각하면 돼요. 성질. 그래서 도체는 전기 전도성이 좋다. 자, 부도체는 전기 전도성이 안 좋다. 나쁘다. 그렇죠? 안 좋다. 왜 안 좋냐? 자유전자가 지워버렸네. 전기 전도성이 안 좋다라는 건 전류가 잘 안 통한다라는 거고, 자유전자가 없다라는 소리랑 똑같아요. 왜 자유전자가 없어? 라고 물어보면 원자가 띠랑 전도띠 사이에 띠 틈이 뭐 하기 때문에 매우 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전자가 이 전도띠로 올라가는데 아주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서 전기 전도성이 안 좋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주의할 점이 있어. 부도체는 그러면 전기가 아예 안 통하는 물질인가? 그건 아니에요. 전기가 통할 때까지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물질이지 통하는 게 불가능한 물질은 아닙니다. 그래서 고무장갑 꼈다고 약간 뭐 이렇게 전기 있는 물에다가 손 이렇게 집어 그러면 안 돼요. 위험합니다. 그것도. 일정 이 에너지 이상을 받으면 얘도 전기가 통합니다. 옛날에 미국은 번개가 되게 허리케인이랑 번개가 되게 많이 치거든. 꼬마애가 초등학교에서 뭘 배웠나 봐. 그래서 뭐 나무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 이런 걸 배웠나 봐요. 그래서 번개 치는 날에 긴 나무 막대기를 들고 이렇게 막 하는 거야. 그래서 번개 맞아가지고 병원에 실려갔다라는 얘기는 죽진 않았어.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번개 정도의 에너지면 나무도 전기가 통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 부도체는 전기가 안 통한다 이건 아닙니다. 근데 통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거의 뭐 불가능하다 이 정도로 설명을 한다.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가면 진짜. 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애매한 놈이에요. 그러니까 좋다 도체, 나쁘다 부도체, 반도체 애매하다. 그러면 애매하다라는 말은 띠틈이 뭐하다는 말? 애매하다라는 말. 그래서 반도체는요 띠틈이 애매한 녀석인 거고 요 정도 설명은 가능하지. 봐봐, 반도체는 도체보다는 전류가 잘 통해 안 통해? 안 통하고요. 부도체보다는 전류가 잘 통한다. 요 정도 성질로는 설명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애매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자, 밑에 내려가 보시면 전기가 잘 통한다. 전기 전도성이 좋다는 전기 저항은 뭐 하다라는 걸까요? 가다. 그렇죠? 전기 저항은 안 좋다. 전기 저항은 낮다. 뭐 중간 애매하다. 높다. 이렇게 반대 취급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기 전도성이 좋아요. 그럼 전기 저항은 낮아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 거. 저 예시 외워주시면 되는데 뭐 도체는 쉽죠. 도체는 금, 은, 구리, 철, 알루미늄, 금속 물질이고요. 절연체 같은 경우는 다이아몬드, 유리, 나무, 고무 등 비금속 물질이고요. 반도체는 외워줍시다. 반도체는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도 외워야 되기 때문에 반도체의 예시는 규소와 저마늄 두 가지로 외워주시면 돼요. 반도체의 가장 유명한 베이스 물질들입니다. 베이스 물질. 얘네들 자 규소 몇 쪽 원소? 규소 몇 쪽 원소? 14. 14족. 저마늄도 14족입니다. 그래서 둘 다 얘네들은 14족이기 때문에 조금 특이한 성질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반도체에 대한 설명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페이지. 전기 전도도. 이름 봐봐. 다음 페이지 이름 봐봐. 이거는 근데 잘 봐봐요. 오늘 CD 나와봐. 학교에 이게 이제 처음 등장하는 유일한 식인데 어렵지 않아. 근데 봐봐. 학교에서 이거를 중요하게 여기는 학교가 있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학교가 있어. 근데 쌤이 작년 매원 거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긴 해요. 근데 올해 또 몰라. 그래서 일단은 볼 겁니다. 다음 주부터 교신도 우리 다음 주에 진도 나가야 된다. 와. 자, 봐봐요. 진짜 이름 봐봐. 제목이 뭐야? 전기 전도 도지. 방금 배운 거는 뭐야? 전기 전도 성이죠. 이름이 거의 똑같지 않니? 예. 근데 전기 전도 성은 성질만 다르. 좋다, 나쁘다, 뭐 애매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요. 전기 전도 도는요. 그게 얼마나 적은데 수치를 기입하는 이 형태입니다. 그래서 전기 전도 도는 계산식이 존재해요. 자, 기호로는 이렇게 시그마라고 적고요. 전기 전도도는. 자,
자, 전기전도도의 설명을 읽어보시면 물질이 전기전도성을 정량적으로 나타낸 물리량으로 외부 전압에 의해 고체 전류가 잘 흐르는 정도를 나타낸다라고 표시합니다. 말 그대로 그냥 전기 잘 흐르게 나타내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수치. 전기가 얼마나 잘 통하냐를 수치로 나타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옆에 적어둘 게 있어요. 전기전도도 옆에 적어둘 거. 전기전도도는 물질의 특성이다 적어 놓으세요. 물질의 특성이다. 이 말은 전기전도도는 길이나 면적에 의해서 변하지 않는 수치다.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까 설명했죠. 전기전도성은 전기 저항이랑 무슨 관계라고? 반대 관계, 반비례 관계라고. 그래서 전기 전도성도요 반비례 관계가 하나 있어요. 얘랑 반비례 관계가 비저항이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이것도 이제 새로 등장하는 단어니까 익혀두시면 됩니다. 그냥 어렵지 않아요. 얘는 이제 전기 전도도를 거꾸로 해놓은 로우라고 읽는 문자입니다. 로우라고 읽는 문자입니다. 이 비저항은요, 이 비자가 보통은 무슨 비라고 생각하냐면 안일비자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레이시오의 비입니다. 비율적인 저항, 비율적인 저항. 레이시오. 레이시오 레지스턴스예요. 레이시오 레지스턴스. 자, 그래서 비저항, 비율적인 저항은 전기 전도도와 그냥 반비례하는 관계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그냥 전기 전도도 분의 1입니다. 시그마 분의 1이에요. 시그마 분의 1. 6이 아니야. 시그마 분의 1 없어 보이잖아. 내가 하는 시그마는 저게 아닌데. 그러니까 네가 하는 시그마는 이거지. 아 6분의 1을. 이거 나쁘지 않아. 아니. 이잖아 누가. 다시 그 소리야 있어. 없어 보여. 이거 팬들이. 자, 아무튼 그럼 봐봐. 전기 전도도가 물질의 특성이며 비저항도 물질의 특성이에요. 똑같아요. 비저항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물질의 저항적인 특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어떤 뭐 단위에 대해서 비율에 대해서 저항을 나타내는 거고 특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는 우리가 길이나 면적의 구애를 받지 않는 특징적인 부분인 거고 실제 저항은 어떻게 계산하는가가 이제 거기에 페이지에 있는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 가볼게요. 자, 도선이 있어. 구리도선입니다. 자, 구리도선은 양성자 봤어. 미안해요. 이렇게 플러스랑 전자로 이루어져 있을 텐데 그림을 좀 더 크게 적을까? 구리구리. 오네. 뭐 이렇게 많은 거구나. 자, 금속 도선이야. 금속 도선. 뭘? 너네 화학할 거면 3단원에서 이거 설명 조금 있을 텐데. 자, 있을 텐데 금속은 봐봐요. 야, 조용히. 금속은 플러스랑 내가 자유롭게 움직이는 자유전자 마이너스를 그려주게 될 건데요. 자, 이 녀석은 자유전자고요. 여기 있는 이 플러스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네. 구리도선입니다. 구리금속. 자, 그러면 봐봐. 이 마이너스는 구리에서 나오는 자유전자이시고요. 자유롭게 움직이는 전자이시고 여기에 있는 이 플러스는 무엇일까? 양공. 양전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양공? 외워주세요. 양이온입니다. 맞냐? 배운 거 같아. 언제 배웠어? 금속 양이온이에요. 아, 네, 화학 3단에서 나오는 거라고 외우세요. 자, 금속은 이온과 자유전자로 나눠집니다. 잘 생각해봐. 체크해야 돼요. 네, 중성이가 이거 주겠지. 중성 금속에서 자유전자가 나가면 양이온이 남잖아요. 오. 그래서, 아, 제가. 그래서 양이온입니다. 원자, 핵, 양성자. 네, 아닙니다. 아무튼, 자, 내 물리에서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건 아니고 그냥 대통합, 화학과 대통합. 자, 봐봐. 그럼 봐봐. 전자가 어디로 움직인다고 돼 있어? 오른쪽. 오른쪽.
자, 전자가 오른쪽으로 움직인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도선에는 지금 전압이 어떻게 걸려 있는 거예요? 왼쪽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오른쪽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오른쪽이 플러스. 오른쪽이 플러스. 제가 뭐? 마이너스가 가잖아. 오. 그렇지. 왼쪽은 아, 그 마이너스. 마이너스 극이 걸려 있는 형태인 거야. 이거. 자, 그러면 양봉, 나빴어. 양봉 혹은 전류는 어떻게 움직여요? 반대.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네, 위로 부탁드립니다. 됐니? 자, 뭐 이제 계속 이제 기본을 조금 익혀줄 건데 아직 수치 안 들어갔어요. 기본을 익혀줄 건데 전류를 연결하면 전압을 연결하면 양이온이 움직여, 전자가 움직여? 전자. 전자가 움직이죠. 양이온은 어디로 가? 이렇게? 안 가지 않나? 양이온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알겠죠? 얘네들은 물질 그 자체야. 그래서 이게 고정돼. 야, 구리도선에 전압을 연결하면 도선이 이렇게 이동하는 거 아니잖아요. 얘는 물질 그 자체고요. 전자가 이동하는 겁니다. 전자가. 아시겠죠? 양이온은 이동하지 않아요. 알겠죠? 왜지? 너무 무겁나? 자, 그럼 이제 수치를 조금 넣어봅시다. 아, 네. 자, 도선의 단면적 A라고 하고요. 도선의 길이를 L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설명해보자. 전자가 잘 움직이면은 전기가 잘 통한다. 맞죠? 또 봐봐. 전기 전도도라고 하는 녀석, 아니, 뭐야, 저항이라고 하는, 실제 저항이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R은. 레시스턴스. 맞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비저항인 거고 얘는 이제 실제 저항, 도선의 길이와 면적에 의해서 바뀌는 저항인 건데 실제 저항은 이게 중학교 때 배운 거예요. 자, 도선이 넓어. 그러면 전자가 잘 움직여 못 움직여? 움직여요. 잘 움직이지. 아니냐. 그러면 봐봐. 도선이 넓으면 저항이 크겠어 작겠어? 작지. 그래서 면적과는 반비례합니다. 길이가 길면 전자가 움직이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길이가 길면 저항은 커집니다. 근데 근데 봐봐, 이렇게만 해서 봐봐, 면적과 길이만 저항을 결정한다라고 하면 나무로 만든 도선이랑 구리로 만든 도선이랑 면적이랑 길이만 똑같으면 전기 저항이 똑같아? 아니죠. 뭐가 들어가야 돼요? 물질적인 특성이 들어가는 거죠. 그게 바로 저기에 있는 비저항입니다. 이해돼요? 로라고 임마. 로. 읽는 것도 적어줄게. 로라고 읽고요. 얘는 시그마라고 읽고요. 아, 저건 6이다. 길이. 저 6이다. 요 식이 만들어진 게 이해가 되니? 나는 거 아니야? 이해하면 어렵지 않아요. 어려워. 아, 이거 외울 필요도 없잖아. 배고파. 이런 식이 너무 배고파. 아침밥 안 먹고 왔어? 네. 왜 나가 있나? 자, 아무튼 이렇게 실제 저항에 대한 조용히 실제 저항에 대한 공식이 이렇게 튀어나온다. 면적이 넓으면은 반비례, 길이가 길면은 비례하고 물질적인 특성이 들어가는 비저항이 여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비저항은 저기 있는 전기 전도도의 역수기 때문에 이렇게도 쓰여진다라는 점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봐봐. 얘네들만 남기고 넘기면 전기 전도도라고 하는 녀석도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전기 전도도라는 녀석을 구하려면 여기 있는 이 시그마만 꺼내서 생각해보면요. 시그마는 RA분의 L 이런 형태로 유도가 된다라는 거. 이게 시그마 이게 쌤도 이게 잘 못 적어가지고 진짜 6인데? 어떻게 해야 되지? 뒤집혀진 M으로 적어주시면. 여기만 목유 목걸이가 됐는데? 많은 목걸이. 올라가. 몰라 그냥 써. 시그마. 아, 저렇게 써야지. 자, 되나? 유도 되나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얘 와서 요걸로 유도할 수 있다는 점 6의 이해되시죠? 6이 아니라 시그마. 그 다음에 자 B 값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는. 안 변한다. 됐죠? 그러면 문제에서는 어떻게 주냐면요. 얘를 주고
얘를 주고 실제 저항을 구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세 개를 주고 실제 저항을 구하든지 실제 저항을 주고 이 면적이랑 얘를 줄 테니까 뭐 비저항을 구하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냥 세 개 주고 하나 구해라라는 식의 문제가 조금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공식은 외우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외우는 거 어렵지 않죠? 그냥 요 원리 잘 생각해서 풀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뒤집은 관계, 뒤집은 관계. 금요일 때 잠깐 나갔는데 됐어? 정리됐어? 자, 넘어갈게요. 찍어줘야겠지. 동석이. 저는 썰. 아 동건이 머리. 자, 지웁니다. 밑으로 내려갑니다. 목이 누니까 때리고.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조용. 아니 목이 순환 시대네. 자, 거기 밑에 있는 이야기는 온도와 전기 전도도, 온도와 비저항의 관계를 나타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x축이 절대온도이고요. 두 가지를 그려보겠습니다. 교재에는 하나밖에 없지만 우리는 두 개 다 그릴 수 있어야 되고, 자, 비저항과 전기 전도도 이렇게 두 개를 그려볼 겁니다. 봐볼게요. 도체 같은 경우에는요, 온도가 오르면 저항이 올라가요. 네. 여기에 파란색으로 적혀 있나요?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자, 교재에 나와 있듯이 교재 보시면 바로 밑에 공식 바로 밑에 그래프 오른쪽에 있는 작은 그래프 보는 거예요. 온도가 올라가면 도체는 전기 저항이 쭉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게 도체죠. 자, 반도체는 어떻게 되나요?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이 쭉 감소하죠. 자, 특징적으로 뭔가 반대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잘 봐요. 도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이 커지고 반도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이 작아져. 왜 그럴까를 조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기 저항이 커진다라고 말하는 건 전자가 잘 못 움직인다라고 말하는 거랑 동일한 거거든. 그러면 도체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에너지띠를 작게 한번 그려볼게요. 요게 도체의 에너지띠예요. 밑에가 원자가 띠인 거고 위에가 전도띠인 겁니다. 오케이? 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밑에가 원자가 띠고 위에가 도체입니다. 이게 이제 전도띠입니다. 도체 같은 경우에는 원래 원자가 띠에 있던 전자가 전도띠로 알아서 움직일 수 있어요. 알아서 자유전자가 될 수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여기에 있는 전자가 전도띠로 올라가는 효과가 별로 안 커요.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간다고 해서 전자가 에너지를 받고 전도띠로 많이 올라가냐? 그런 효과가 별로 없어요. 어차피 알아서 움직일 수 있는 녀석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도체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오를 때 다른 문제가 생겨. 뭐냐면 도선이 있으면 도선에 자유전자도 있고 옆에 양이온도 있었지. 그쵸? 그러면 전자가 이렇게 움직일 때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양이온의 진동수가 더 커집니다. 양이온이 제자리에서 진동하는 형태의 운동이 더 크게 일어나서 전자가 이동하는 것을 오히려 방해해버려요. 따라서 도체 같은 경우에는요, 온도가 오른다고 전자가 더 빨리, 더 잘 움직이냐? 그게 아니다. 오히려 양이온이 방해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원래 띠틈 때문에 그렇게 많이 못 올라가요. 25도씨 내가 상온이라고 하면 아주 어느 정도 조금은 올라가 있는데 많이는 못 올라가 있어요. 근데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이제 뭐 50도씨, 60도씨 점점점 올라감에 따라서
여기에 있는 전자들이 외부에 있는 열 에너지를 받아서 요만큼 올라갈 수 있는 이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요, 똑같이 이제 진동도 있을 거고 방해도 할 거지만 그거보다 더 큰 효과가 자유전자가 더 많이 생긴다라는 효과가 생기죠.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오를 때 저항이 감소하는 이유 자체가 자유전자가 더 많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라고 설명하시면 저 그래프는 해석이 완료해요. 됐나요? 자, 좀 자세한 원리를 정리해서 설명하면 도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자유전자가 생기는 효과보다 이 양이온이 방해하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얘는 저항이 커지게 되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방해하는 효과보다 자유전자가 많이 생기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저항이 감소한다. 이런 형태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나요? 그러면 여기 이제 교재는 안 그려져 있는데 부도체는 어떻게 될까요? 부도체, 절연체는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전기 저항이 어떻게 될까? 감소. 상상. 똑같죠? 이렇게 되겠죠. 애초에 저항이 크긴 크지만 경향성 자체는 반도체랑 동일한 경향성을 가집니다. 왜냐? 부도체도 얘보다 더 높은 에너지 T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서 자유전자가 생기는 효과가 있으므로 부도체도 전기 저항이, 비저항이 감소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비저항이랑 전기 전도도는 반비례하잖아, 그쵸?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도체부터 한번 그려볼까? 자, 세 가지 라인을 한번 그려볼까요? 반비례. 자, 1, 2, 3 밑에부터 1, 2, 3층 도체는 몇 층에 그려야 될까? 1층. 3층에 그려야죠. 이렇게 나타나죠. 전도도 아, 반비례. 반도체는요, 다른 거 있어요? 이렇게 가운데. 나타나죠. 상승 같다. 저런차는요, 메나레이. 그렇지. 여? 이렇게. 이해하겠어? 네. 이해하겠어요? 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 그려놓고 넘어갑시다. 아프다. 해피데이. 그려보세요. 필기하세요. 찰칵. 아니, 사진 찍고 적긴 적어. 네. 네. 그 다음에 확인한다. 앞에 건 안 적었는데 이제 적어요. 뭐라고? 흔들렸어. 다르긴 한데. 아, 더 찍고 싶은데 저희가 뺏어서 못 찍겠다. 대성형. 요렇게. 멀리 잘 생각해 보시고 머릿속에서 기본적인 개념들 계속 돌리시길 바랍니다. 육하고 어떻게 구별하지? 유기당 하면 저거는 6처럼 대충 요 정도 그리면 살짝 꺾어서 이렇게. 꺾어. 이게 원래 약간 이게 시그마 이렇게 생긴. 맞나? 이렇게. 그렇지. 왜 차이 나빠요? 이제 가족 탓하시는 차례 생각이 안 나. 그게 앵글을. 처음에 너무 좀. 자, 그려 놓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거기 밑에 있는 놈은 이제 그냥 여러 가지 물질의 전기 전도도 알던 거 하는 거고, 탐구 자료창 보시면 뭐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나옵니다. 전기 전도도를 주고 뭐 길이와 저항을 준다 그런 거. 그래서 전기 전도도는 변하지 않는 특성이기 때문에 전기 전도도를 기준으로 뭐 길이랑 뭐 면적을 변화시켰을 때 실제 저항이 어떻게 되냐 이런 거 계산도 하게 하고요. 자, 여기 문제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실제 저항과 전기 전도도 비저항을 나눠서 생각해 주시면 된다.
자 여기까지 일단 반도체의 기본 이야기, 이제 도체, 부도체, 반도체의 기본 이야기, 전기 저항까지였습니다.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다음 페이지에 있는 반도체 마무리 지으러 갈게요. 제발.